경계성 인격장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과 극을 오갑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사는 사람들은 중간이 없죠. 이 사람이 보통은 천사로 보이거나 아니면 악마로 보이거나 이런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건 GPT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천사와 악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경계성 성격 장애, 우리가 경계를 넘나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채팅창이 겹쳐 보여가지고 좀 밑으로 내렸는데 이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일단 정의는 우리 관계나 자아상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 대한 자아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기분이나 행동, 이게 다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거절당하고 내가 버려질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절에 대한 유기불안이죠. 버려질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과 극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진단 기준을 좀 볼게요. 진단 기준, 이게 이제 DSM 기준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잘 보여주는 거라서 일단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5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 가상적인 유기,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전에 버려졌던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버려졌거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가상적인 유기를 버리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반복됩니다. 아까 천사와 악마 그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좀만 잘해주면 내가 막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 분들이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료할 때 경험을 보면은, 선생님 너무 좋아요, 뭐 너무 멋있어요, 뭐 너무 너무 진짜 뭐 상담 너무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핀트가 좀 안 맞았다, 한번 좀 실망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면 세상 쓰레기 의사 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 노력들이 점점점 오히려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되게 힘들어지죠, 이분들이. 정체감 혼란, 그러니까 이 이상화 평가절하, 이게 불안정한 자기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이것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사는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상대방도 왔다 갔다 하고 천사와 악마가 순간 바뀌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2가지 영역. 이 충동성은 어떤 뭐 돈을 막 산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게 남성분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성분이 좀 더 흔한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성을 이런 어떤 나한테 애정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유기를 피하기 위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도구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슬프지만 이게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좀 문란한 경우도 많고, 물질 남용하는 경우도 많고, 왜 이렇게 줄이 똑바로 안 거지냐, 무모한 운전하거나 폭식, 이런 행동들, 충동적인 행동들이 적어도 2가지 영역 이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많죠.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 신용, 자살하겠다는 위협 혹은 행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겉에서 보면은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보통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양치기 소년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뭐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가 반복이 되면 점점점 이렇게 돼요. 점점점 저거 또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이 어떤 유기를 피하기 위한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 또 쇼하는 거 아니야? 너 관심 받으려고 그러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황이 훨씬 악화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되게 피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도의 불안정성. 유디님, 조현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현병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조현병은 우리가 뭐 망상이나 환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심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병적 증상, 환각망상 같은 것들이 조현병에서 훨씬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기분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정동이 이제 기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분이 이제 극과 극으로 오가죠. 이런 게 있죠. 또 만성적인 공허함, 이 공허하다는 표현을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씁니다. 아,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게 만성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사는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무의미함을 자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허하다는 표현을 되게 자주 씁니다. 신기하게도. 부적절한 분노 혹은 분노 조절이 어려움. 굉장히 분노도 세죠. 그러니까 아까 왜 이상화 평가절하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의사들한테 진료 중에서 이제 막 평가절하를 한다, 쓰레기 의사다라고 할 때 보통 이런 강력한 분노가 동반을 하죠. 그래서 참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에 따른 일시적인 망상적 사고, 심한 해리 증상. 맞아. 이게 참 9번에 있었지 참. 아까 유디 님이 말씀하신 거랑, 네, 이게 일시적으로 망상적 사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사이코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정신병적 증상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조현병하고는 구분이 되죠. 조현병은 보통 일시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런 진단 기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냥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가 이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아니야? 그럼 넌 날 미워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사랑 아니면 미움,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죠.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 친구가 있는데 이성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 사랑해?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초 머뭇거렸다. 아니야? 그럼 너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정말 숨 막힙니다. 숨 막혀. 숨이 막혀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유형, 그쵸, 왕부담이죠. 진짜 이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분법적 사고 유형, 흑백 사고, 천사 왕마. 근데 이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사랑, 인정, 관심에 대한 갈증.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 관심을 못 받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위기인 거예요. 자아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남들의 인정에 기대를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부모 관계만 좀 가져와 봤는데, 어릴 때 중요한 대상,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메인 양육자일 수도 있겠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어떤 이런 대상이 계속 꾸준하게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꾸준하게. 뭐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육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모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경험, 이상화, 버림받음을 반복한다. 보통은 부모님의 인생도 힘든 경우가 많죠. 부모님도 삶이 팍팍하니까 이게 꾸준한 안정적인 일관된 육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도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일 수도 있고 유전으로 인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부모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육아도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아상, 안정적인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우리 투사적 동일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키아님, 헤어지자면 살자빵 나와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살면서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뭐 연인으로? 친구로?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는 분들이면, 장애로 진단받으실 정도면 이게 지인 레벨에서 어떻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장애로 진단받을 정도면. 그래서 뭐 친구나 연인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일 수 있어요. 맞아요. 시험하죠. 시험하죠. 근데 투사적 동일시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어기제 때 투사 말씀드렸죠? 내 감정, 여기가 나야, 여기가 나고, 여기가 너. 내가 갖고 있기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을 얘한테 보내는 게 투사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 피고 싶은데, 너 바람 피고 싶구나 하는 게 이제 투사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가 있어요. 이거는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유기불안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유기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얘한테 투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데 네가 나를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 라고 투사를 하는 겁니다. 이 투사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봐 느끼는 이 감정들, 두렵기도 하고 뭐 화도 나고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감정들을, 이 감정을 투사를 하면 얘가 이제 점점 느껴요. 너가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점점 이미 감정이 쌓이죠. 이 투사를 하게 되면 이 투사한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가 동의시를 하게 돼요. 동의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죠. 나 못하겠다, 그만 좀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거나 이 감정에 동의시가 돼서 그대로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넌 결국 날 떠날 거잖아.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면 봐, 너도 날 버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사적 동의시가 이것도 이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기 힘든 감정, 이 유기불안, 이 감정을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편해지죠. 일시적으로 편해지는데 결국에는 또 버림받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근데 좀 이거 이해 좀 돼요?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 잠깐만. 초등학생부터 친구던 아이인데 결국 연근, 그쵸. 이게 내 혼자 힘으론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또 하는 이유가 또 어떤 거냐, 누구나 사람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틀린 생각이라도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해요.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넌 결국 날 떠날 거잖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있죠. 역시 이 사람도 날 떠났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생각이지만 어쨌든 내가 맞았어. 내가 사는 세계는 이래 라고 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투사적 동일시가 되게 많이 쓰는 기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저희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트레이닝하고 할 때 이거가 되게, 그러니까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보통 정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치료. 이게 또 하면 또 효과가 좋아요. 정신치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치료 하다 보면은 우리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데, 지금 이분이 나한테 이걸 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 나는데 이걸 이제 버텨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못 참겠어, 때려쳐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했죠. 근데 치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감정을 와요. 그러면 이 감정을 받아줘야 돼요. 컨테인 해야 돼가지고 해요. 그리고 이 감정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던 세계가 너도 결국 날 떠날 거잖아 인데, 내가 감정을 투사해도 이 사람은 안 떠날 수도 있구나, 좀 다르게 반응해 주는구나를 해줘야 돼요, 치료자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면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당신이 이러고 있군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라든지, 네가 이렇게 해도 난 여기 있을 거고 나는 치료 시간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주면서 이 사람한테 평생 해왔던 것과 다른 경험을 해주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작동의 씨를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성 인격 장애로 진단받으실 정도면은 이거를 내가 친구나 연인으로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하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나 뭐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하셔야 돼요. 나 혼자 바꾸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렇고, 잠깐만. 그쵸. 이 얘기를 벌써 다 해버렸네. 그쵸. 그래서 A씨가 너는 언젠가 날 떠날 거야, 이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서 불신을 표현하죠. 투사를 하죠. 넌 날 사랑하지 않지? 너는 변했어. 너 떠날 거지? 처음엔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들으면 이게 버티기 힘들죠. 누구나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하자. 그러면 봐,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너도 날 버렸어. 이렇게 이제 되는 스토리가 흔한 스토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성 인격장애도 이제 치료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치료가 사실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장애는 보통은 쉽지 않아요. 치료가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성격이고 오랜 기간 유지를 해왔고 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바뀌질 않고 보통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통 가요. 우리가 우울감이나 아까 분노 조절도 잘 못한다고 했죠. 충동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는 갑니다. 근데 약만 먹어서 다 되지는 보통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치료들을 보통 병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 치료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에서 동일시되지 않고 치료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돼요. 분석 치료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리고 DBT라고 해서 변증법적 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에서 많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